예, 여러분 배진영 차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늘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오늘 책을 하나 소개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네네. 어떤 책입니까? 네. 이 책인데요. 우리는 지금 역사를 예. 쓰고 있다라는 책입니다. 예, 80년대 중반에 조금 클로즈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1980년대 중반에 예. 중국의 사하로프라고 불리우면서 예. 중국의 민주화를 주장했었던 방여지, 팡리지라고 하는 이제 예. 우주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예, 물리학 하신 분이고 그렇죠. 이분이 천안문 사태 때 미국으로 망명을 했죠.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네. 좀 해주시죠. 이분은 이제 뭐 어려서부터 이제 물리학, 우주 물리학 분야에서는 뭐 세계적으로 예. 인정받은 분입니다. 예, 이 80년대 중반 내내 이제 중국의 정치 민주화를 요구하는 강연을 하고 그러다가 예, 89년 천안문 사태 후에 말하자면 학생 봉기에 배후 조종자로다가 몰려가지고 예, 그 부인과 함께 북경 주재 미국 대사관으로 이제 몸을 피했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서 1년 동안 머무르다가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마쿠 교섭에 의해서 미국으로 망명을 갖고 1년 뒤에 예. 그리고 지난 2012년도에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 세상을 떠나셨군요. 예, 예. 2012년에. 예, 예. 그 망명 생활 몇 년 만입니까? 1990년에 이제 망명을 한 거니까 예. 한 22년 만에 돌아가신 거죠. 22년, 예. 23년 차에, 예, 그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천안문 사건이 89년에 있었던 그렇죠. 일이군요.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간 예. 건 이듬해고 예. 그러니까 예. 팡리즈 강연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네. 지금 우리는 지금 역사를 쓰고 있다. 예. 어떤 내용입니까? 1980년대 중반이면은 이제 중국이 막 그 등소평의 개혁 개방 정책으로다가 예. 경제가 이륙하기 시작할 때였죠. 그렇군요. 그러면서도 그러고 이제 국민들은 어떤 그 오랫동안 그 문화대혁명 시기에 어떤 그 예. 압제에서 이제 벗어나기를 희망하고 있을 때였는데 예.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개혁 개방이 시작되고 그러니까 그 공산당의 통제력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씩 약화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학생이나 교수들을 중심으로 한 지식인들은 더 많은 민주주의를 요구하기 시작할 때였고요. 예. 반면에 이제 공산당은 과거로부터의 타성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다시 이제 사상 검열을 하고 어떤 자본주의의 그 어떤 안 좋은 모습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바로잡아야 된다 예. 그러면서 사상 통제를 하려고 들 때였습니다. 그런 예. 갈등이 계속 높아지고 있던 시기에 예. 우리는 이제 경제개혁만으로는 안 된다. 경제개혁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정치의 민주화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 예. 그걸 갖다가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학생들 앞에서 또 지식인들 앞에서 강연한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그때 이후로 지금 그건 뭐 25년, 30년이죠. 이걸 한 때로부터는 30년입니다. 이게 80년대 중반이기 때문에. 30년째 예, 중국에서는 더 이상 민주주의의 진전이 없어요. 예, 없습니다. 변방에서는 간혹 이제 여러 가지 예. 뭐 독립이라든지 자치 문제나 민족 문제 이것 때문에 네. 계속 소요는 있었지만 네. 또는 한거가 있었고 그렇습니다. 폭력적인 진압이 지금도 계속되고 그렇죠. 있죠. 근데 중앙 차원에서 말하자면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라든지 이런 것은 네, 자취를 감추었어요. 그렇죠. 왜 그래 되었을까요? 혹시 이 책 안에 그런 데 대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이 책은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년대 중반이라고 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제 강연을 한 것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의미를 갖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도 중국이 민주화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보는 게 아직도 의미가 예.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책 안에서는 이제 왜냐면 그 후에 왜 30년 동안 민주화가 안 되고 있느냐에 대한 답까지는 사실은 없죠. 근데 그러니까 이 강연은 80년대 중반입니다. 중반에 있었던 것이고 그렇죠. 미국에 그 망명을 간 다음에 최근까지 강연은 아니군요. 예, 그렇죠. 30년 전의 상황입니다. 예. 다만 뭐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 답을 한다고 그러면은 답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중국 정부, 중국 공산당 정권이 의도한 것도 있지만은 예. 말하자면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먹고 살 수 있게 해줄게. 음. 대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공산당의 지도력이 전체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갖다가 니들이 인정을 해야 된다. 예. 그런 의식을 갖다가 이제 중국 공산당이 천안문 사태 이후에 굉장히 많이 그 국민들한테 전파를 했고 예.
그 다음에 또 천안문 사태에 좌절한 그 중국의 지식인들, 젊은이들도 어떤, 뭐,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런 게 있지만은, 맞아 젊어서 한때에는 민주화를 요구할 수 있지만은, 어떤 자기 자신들도 이제 기성세대에 편입이 되고 이러면서 역시 우리는 당분간은 좀 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모처럼 이렇게 어떤 미국하고 맞설 정도로다가 이제 세계적인 대국으로 올라서려는 단계에 올라 있는데 예. 이 상황에서 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는 지식인들이 중국에 굉장히 많아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 오늘날 그 요 앞에 후진타오 정권이나 지금 시진핑 정권 하에서 중국의 강경한 대외 정책, 그 다음에 중국의 국가주의적, 민족주의적 정책을 이끌고 가는 지식인들 그룹 중에서는 나이로 봐서는 천안문 세대인 지식인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럽니다. 이 사람. 근데 사실 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네. 예를 들어 천안문 사태가 89년에 있었고 사실 그 천안문 사태가 한국의 네. 87년 6월 항쟁으로부터도 상당한 에너지를 공급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6월 항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와서 6월 항쟁에 대한 그 결과적 평가, 6월 항쟁 이후에 대한 평가는 뭐 우리도 여러 가지로 갈릴 수 있겠지만 적어도 6월 항쟁 시기 자체는 한국인 중산층 또는 대졸 정도 학력되는 지식계층 전부의 말하자면 적극적 또는 적어도 소극적 참가들이 있었죠. 그런데 사실 천안문이 그런 정도 레벨에 이르는 운동이었던가? 그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아주 중요한 문제를 얘기해 주셨는데 그 아담 쉐보르스키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정치학자가 그 민주주의와 어떤 경제 발전의 상관관계를 갖다 얘기한 적이 있는데 민주주의와 시장이라는 책도 쓰고 그렇죠. 아주 재미있는 책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한 거에 보면 대개 1인당 국민소득이 4천에서 6천 불 수준일 적에 민주화로 이행을 하면은 그때 민주화로 이행한 국가는 민주주의가 전복되지 않는다. 근데 그 이전 단계에서 민주화를 갖다 이행하려던 나라들은 다시 이제 과거의 어떤 독재 정권, 권위주의 정권으로 회귀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갖다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 공식이라면 중국은 좀 빨랐던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87년 그 즈음에서 4천 불을 넘었거든요. 우리가. 그리고 말씀하신 그 측면이 우리는 있었던 거고 중국의 천안문 사태는 우리로 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4.19 당시 수준하고 비교를 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렇겠군요. 그러니까 어떤 일부 지식인들의 의식은 앞서갔는데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사회경제적인 바탕, 특히 이제 중산층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학생들의 의식만 너무 앞서가다가 어떤 좀 실족했다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팡리즈의 이 말하자면 인식의 수준 또는 뭐 워낙 물리학을 하신 분이니까 또는 이 팡리즈가 보는 중국에서 민주주의가 가능할 것으로 봤던 것인지 말하자면 그 질문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죠. 그렇죠. 그래서 팡리즈가 민주주의를 이해한 심도의 어떤 정도 그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소위 서구적 전통을 갖는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가능하게 전개되고 있는 민주주의의 정확한 인식에 도달했던 것인가에 대한 평가할 만한 자료들이 좀 있습니까? 저는 사실 그것 때문에 이 책을 갖다 이제 오늘 소개하려고 들고 나온 건데요. 저도 이제 이 책을 봤을 적에 과연 중국인들, 특히 중국의 지식인들, 어떤 민주화 운동가라고 하는 중국의 지식인들이 민주주의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 혹시 이 사람들이 서구의 겉모습, 서구 민주주의 사회의 겉모습이라든지 혹은 또 이제 80년대 중반에는 중국이 낙후되어 있을 때였으니까 이 낙후되어 있는 입장에서 서구 사회의 특히 어떤 물질 문명의 발전이나 이런 측면들을 보면서 어떤 피상적으로 또 표피적인 것만 보고서는 민주주의를 외쳤던 게 아닌가.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이 책을 갖다 이제 봤습니다. 근데 팡리즈라고 하는 분이 특별한 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보면은 굉장히 민주주의의 본질을 갖다가 정확하게 이해하신 게 아닌가. 한마디로 말해서 개인의 자유, 그 다음에 개인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과학적인 사고방식, 여기에 바탕을 두고 이제 민주주의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이해를 갖다가 정확하게 하고 있다 싶어서
이 책을 번역하신 분이 이제 권중달 교수라고 예. 그 중앙대학교 명예교수신데 중국 역사를 전공하신 분입니다. 예. 사마강의 자치통감 32권을 갖다 번역하신 분인데 예. 그분한테 제가 여쭤봤더니 그분 말씀은 이거예요. 이미 중국에서는 서구 민주주의에 대한 토론이 1919년 오사운동 당시에 있었다. 그러니까 공산정치 밑에서 그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수렴하여 있으면서 올라오지는 못했던 것뿐이지 민주주의가 뭔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토론은 이미 100년 전부터 있었던 거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팡리즈 같은 사람이 수준 높은 얘기를 하는 것도 이상한 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사운동 당시에 그 지식인 학생들이 들고 나왔던 구호 중에서 덕선생, 새선생한테 배우자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덕이라는 건 덕덕자를 쓰는데 데모크라시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새선생이라는 건 아마 요새할 때 새자를 쓰는데 예. 사이언스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민주주의와 과학을 하자는 운동이 오사운동이었던 거고 그런 게 이제 그 후에 어떤 중국 사회의 혼란이라든지 내전이라든지 또 이제 공산주의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물밑으로 이렇게 묻혀 있다가 예. 이 팡리즈 이분도 보면 50년대부터 이미 공산당원이면서도 사상의 자유를 주장하다가 수없이 곤욕을 치렀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적어도 19세기 말 20세기 초 이래의 중국 자유주의 지식인의 전통을 갖다가 이어받은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의 전면적인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쭉 물밑에 흘러왔던 그렇죠. 흐름들이 있군요. 그렇죠. 이 팡리즈 개인이 학문적인 백그라운드는 어떻게 된 거야? 중국 내에서 성장하신 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성장을 했었고 문화혁명 당시에는 이제 하방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지방으로 밀려가 있었죠. 예. 그러면서 원래는 이제 이론 물리학 쪽을 하신 분이었는데 하방돼 있는 동안에 우주 물리학 쪽으로 관심을 가져갖고 이제 그쪽에서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지식인이 됐다고 그럽니다. 예. 근데 저는 뭐 이제 우주 물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 모릅니다만은 이 팡리즈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과학자한테는 과학이라고 하는 신앙과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사회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다. 만약에 과학자가 하나의 진리를 발견했는데 사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그는 답답한 마음에 편안히 있지 못할 것이다. 예. 사회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우리 과학자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러면서 갈릴레이 같은 사람이 세상을 얼마나 바꿔놨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그 당시에 중국 공산당의 그 이론 사상 쪽을 총괄하는 당서기에 그 후차오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호규목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예. 당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죠. 이 팡리즈의 우주 물리학 이론에 대해서 팡리즈가 저거는 주관적 유심론이다 우선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팡리즈가 가는 데마다 하는 소리가 그겁니다. 후차오무가 우주 물리학자래 가지고 우주 물리학에 대해서 뭘 알아갖고 비판하는 거면은 받아들이겠다. 그 사람은 당석이고 정치하는 사람인데 예. 그 사람이 우주 물리학에 대해서 뭘 한다고 감탄하라 배난을 하냐. 주관적 유심론이라고 후차오가 그렇죠. 팡리즈를 비판한 거군요. 그렇죠. 근데 과학에 대해서 쥐뿔도 모르는 놈이 당석이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 우리 중국이 지금 그래서 문제다. 응? 혹시 그 후는 예. 지동술주의자 아니었나요? 천동술주의자 아니었나요? 그 뭐 청정석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게 뭐 우주 물리학의 이론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계속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이러는데 어떤 이 팡리즈가 많이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막시즘이라고 하는 게 나름대로 과학적인 근거도 있었고 그렇긴 하지만은 그거는 물리학으로 보면 한참 전 시대의 얘기다. 그리고 그 시대의 물리학 상식을 말하자면 막스 시대의 물리학 상식을 가지고 20세기 후반에 우주 물리학을 갖다가 비판하려고 그러는 게 말이나 되느냐. 아니 근데 현대 자연과학의 일부의 세력도 네. 자연과학적 용어를 가지고 예. 진리를 표현하는 일부 자연과학적 명제를 부정하려고 하는 예. 그런 극단적인 예. 좌익 진영이 있어요. 예. 소위 이제 과학사회학 진영이라고 하는 데서는 말하자면 이론 물리학자
세계적 수준의 이론 물리학적 인식이나 예. 아프리카 토인이 달을 보면서 느끼는 예. 우주에 대한 인식이나 다를 바가 없다. 예. 뭐 이렇게 극단적인 상대주의를 주장하는 예. 그룹이 현대 자연과학계 일부, 예. 또 현대 대부분의 인문과학계, 특히 유럽이나 미국의 일부 좌익적 예. 인문과학계에 그런 사상이 오염되어 있죠. 예. 그런데 아마 그런 사태를 놓고 아마 후차오무입니다. 후차오무. 예, 호교목이라고 쓰는데요. 한자로 쓸 때. 한자로 쓰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군요. 이 책에서 혹시 우리가 뭐 눈여겨볼 예. 만한 대목들이 좀 있을까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보면은 그 특히 이제 이 팡리즈가 강조하는 건 이제 사상의 자유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당시가 이제 개혁 개방을 한참 할 때였는데 이 팡리즈는 전면적 충격, 전면적 개방, 전면적 석과를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전방위적인 충격이 있기 전에는 애써 중국의 장점들을 굳건하게 지킬 필요가 없다. 충격이 있은 후에 좋은 것은 남게 되고 나쁜 것은 자연히 도태된다. 그때 가서 좋고 나쁜 걸 가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데 이거 보면 사상의 자유시장 경제 이론을 갖다 이제 생각하게 하고요. 아는군요. 그다음에 또 실망이 컸군요. 그렇죠.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옛날부터 19세기 말부터 했던 얘기가 중체서용 아닙니까? 예. 중국의 어떤 에센스만 예. 보존을 하면서 서양의 기술적인 그 예. 스킬들만 받아들이자 이건데 이 팡리즈 얘기는 그렇게 깐지작 해봤자 되는 거 하나도 없다. 지금 우리는 모든 면에서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딱 그 팡리즈가 그런 말을 했군요. 사실 제가 제일 그 우리나라에서도 딱하게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서양은 물질 문명, 동양은 정신 문화라고 하는 말을 제가 참 웃기는 거짓말이라고 늘 웃기는 착각이라고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군요. 예, 그 얘기를 갖다 팡리즈 책 안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의 중요한 착각 중에 하나가 경제는 우리가 뒤떨어졌지만은 정치는 앞서 있다, 도덕은 앞서 있다, 정신은 앞서 있다 이런 생각들 하고 착각이죠. 있는데 그 놀라운 착각이죠.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게 다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다. 한 번만 외국에 나가봐도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얼마나 뒤져 있다는 걸 갖다가 이제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서양은 물질문명, 동양은 정신문화라는 생각 자체가 정말 웃기는 착각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결국은 팡리즈가 당에서 쫓겨나가고 고립되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 어떤 그 일종의 중화주의적인 그 저변 의식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린 모든 게 다 뒤졌다. 그리고 자기들이 어떤 그 긍지를 갖고 있는 정신 문명이나 이런 측면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혀 앞서 있지 않다는 걸 갖다가 얘기를 하니까 저건 이제 중국의 정신을 가진 놈이냐 이제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혹시 그 정규제 TV 지금 보시는 분들께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리면 한국의 동양의 정신문화 또는 한국의 정신문화라고 할 만한 게 있으면 혹시 그 페이스북에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제 홈페이지에 게시판에 효 이런 거는 좀 안 적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효 이런 건 좀 빼고 혹시 한국인들이 의지할 만한 말하자면 인간관계와 사회관계와 정치관계를 규율할 만한 어떤 문화적 인프라 또는 정신적 인프라 눈에 안 보이는 어떤 물질 문명 아닌 어떤 인프라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시면 제게 한번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원주의를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그리고 서로 다른 시각이 있다는 걸 갖다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서양의 선진국가 사람들은 변론은 격렬하게 하지만 그 바탕에는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중국인들은 장기간 봉건 문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정통관념이 특별히 강하고 그 답안 외에는 모두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한다. 두 명의 중국인이 변론을 할 때 내가 맞다고 하는 것은 너는 분명히 틀렸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서양인들은 내가 옳다는 것이 내가 완전히 틀렸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똑같죠, 보면은. 사실 그런 사고가 이제 고대로부터 좀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좀 거슬러 올라가서 무슨 뭐 여러 다양한 사상 체계가 있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보면은 어떤 사회 경제적인 입장에서는
아마 사회민주주의 같은 거, 스웨덴적인 사회민주주의 이런 걸 조금 이제 좋게 보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그러면서도 보면은 시장을 이해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서 조절되는 분배는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가 한참 그 심천 선전 그쪽부터 이제 개방할 때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의 성과에 대해서 중국이 이제 열광하고 있을 때인데 이런 성과가 얼마나 가겠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6, 7년 이내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본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듯 개방된 지역이 외국과의 무역과 값싼 노동력에 의존하면 경제를 발전시킬 수는 있지만은 창조적인 노력을 게을리하면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심천은 6, 7년 만에 뭐 한계에 도달하지 않고 근래까지 잘 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얘기 같은 경우는 흔히 이제 외국의 그 관찰자들이 중국 경제의 한계를 지적할 때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 투입 요소 같은 거에 의존을 해갖고선 단기적인 성장하는 거는 다 가능하지만은 어떤 그 사회에 본질적으로 어떤 창의적, 창궐적인 바탕이 없으면은 그거는 뭐 일정 수준 이상은 못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갖다 흔히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잘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국의 관료주의를 비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관료주의란 무슨 일이든 관장하려고 하면서 어떤 것도 제대로 관장하지 못하는 걸 관료주의라고 한다 그런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국의 수준 그 어떤 자원 분배나 이런 시장 이행한 수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전에는 부모가 정해주는 중매 결혼 수준이었다고 그러면 지금은 그래도 자유위원회 비슷한 데까지는 와 있다 뭐 그런 식의 얘기도 재미있는 하고 얘기군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전 이걸 보면서 느낀 게 그겁니다. 그 우리나라가 이제 87년 이후에 민주화를 갖다 달성을 했고 절차적인 의미에서의 민주화는 달성을 했죠. 그리고 어쨌든 이제는 뭐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내세울 수 있는 거는 우리는 민주화됐다 하는 건 이제 하나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과연 우리가 어떤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지도자를 선택을 하고 정당을 바꾸고 뭐 이럴 수 있다고는 하지만은 과연 우리가 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30년 전에 팡리즈가 이해한 수준의 민주주의만큼이나 이해하고 있는 건가? 우리가 과거에 박정희 정권이나 전두환 정권 시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민주화를 외쳤고 지금도 이제 그 시절에 민주화 운동했다는 걸 훈장처럼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때 민주주의를 요구했던 게 개인에 대한 자각, 어떤 자유에 대한 자각, 그리고 과학적 사고방식에 바탕을 해서 민주주의를 요구했던 건지 아니면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야 뭐 다시 대중민주주의의 후진성으로 그렇죠. 주저앉고 있는 중이죠. 그 끊임없이 밑에서 그 물귀신처럼 그 민주주의 수준을 끌어내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지금 중국의 민주화 수준 또는 중국 지식인들의 민주주의의 이해에 대한 수준을 갖다가 보여준다는 점에서 좋지만은 우리한테도 진정한 민주주의가 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제대로 된 민주주의인지 그걸 자성하게 하는 책입니다. 팡리즈는 중국의 민주주의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 민주주의라고 우선 중국적인 전통 특히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워낙에 봉건적인 전통이 강하기 때문에 그 쉽게 되지는 않을 거다. 하지만은 우선 있어 강조하는 게 이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떤 지식인들 학생들이 지식인으로서의 어떤 사명감이라든지 이런 걸 인식해야 된다고 하는 일종의 이제 인텔리겐자 의식이죠. 그런 걸 강조를 하면서 그 세상일이라고 하는 게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정해 놓은 어떤 절대적인 이 뭐라고 할까요? 최선의 그것만을 갖다가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차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방향으로 꾸준히 나가야 된다. 그렇군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다고 우리 PD가 지금 우리는 지금 역사를 쓰고 있다. 팡리즈가 과거에 강의를 했던 내용을 모은 책입니다. 오늘 배재영 차장께서도 좋은 책을 한 권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는 거죠. 종종 나와서 책 좀 소개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